네, 안녕하세요. 리온의 해달입니다. 오늘은 기초강의 4강 거래 시 손익계산 방법 및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입하고 나서 청산했을 때 수익이 나거나 손실을 본 경우 얼마 정도의 금액을 벌거나 혹은 잃었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매도 가격에서 매수 가격을 뺀 금액을 틱 사이즈로 나눈 후 틱 가치와 계약수를 곱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너무 좀 어렵게 설명되어 있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을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40.2 포인트에 매수로 진입을 해서 40.63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로 청산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 차이는 40.63에서 40.21을 뺀 0.41이 되는 거고요. 0.41 이 가격 차이에서 틱 사이즈를 나눈 후 틱 가치와 한 계약을 곱하게 되면은 우리는 총 410불이라는 수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호가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크루드 오일을 예로 들어드리면은 지금 틱 가치는 미화 10불로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가 42.23에서 매수를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고 42.27 이라는 포인트까지 올라와서 청산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틱 밸류, 틱 가치가 한 틱당 10불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총 4틱이 움직여서 4틱 수익을 보게 된 거네요. 그러면은 10 곱하기 4 하면은 총 40불의 수익이 난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손절이 난 경우에는 지금 42.23에서 우리가 매수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호가가 떨어져 가지고 42.20에 청산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한 틱, 두 틱, 세 틱, 총 3틱을 손해를 봤기 때문에 틱 가치인 10불 곱하기 3 해서 총 30불의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2016년부터 이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라는 제도가 새로 생기게 되면서 1년 동안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국세청에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국내 선물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따로 신고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기본적으로 양도세 10%에 지방세 1%를 더한 총 11%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기존에는 5%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11%까지 올랐네요. 다음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아까도 잠깐 안내드렸듯이 국내, 국외 파생상품에 대해서 양도소득을 내니까 꼭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국내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총 250만원 수익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가 들어갑니다. 이 250만원 이상을 벌게 되면은 간단하게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내야 되는 거죠. 우선 19년도, 그러니까 올해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가 신고 기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올해 거래 내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 달에 신고를 하게 되겠죠. 신고 납부 방법은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편하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10% 외에 지방소득세 1%도 추가로 신고 납부해야만 완료가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년 총 수익이 500만원이라 가정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50만원은 기본 공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 수익 5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250만원에 대한 11% 27만 5천원을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기본 공제 금액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250만원 물론 어떻게든 수익이 나가지고 세금을 내면 좋긴 하겠지만은 이 세율도 적지 않은 데다가 기본 공제도 작다 보니 더 많이 번 사람한테 세금을 내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1년 동안 해외 선물 수익이 1천만원
그런데 국내 선물 손실이 1200만 원일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앞에서도 안내드렸듯이 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해외 선물 따로 국내 선물 따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은 파생 상품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외 선물에서 수익이 1000만 원 났다고 하더라도 국내 선물에서는 손실이 1200만 원이 날 경우에 내 1년 동안 수익은 마이너스 200만 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손실에 대한 금액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손실이 나서 세금을 안 내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벌어가지고 세금을 내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우리가 기초 강의를 4강까지 오면서 아직 이론적이고 딱딱한 내용들이 위주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래갖고 재미있다고 해야 될까요? 재미있는 선물 차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딱 봐도 심상치 않죠? 어떤 차트일까요? 바로 2001년 9.11 테러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재미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게 많은 차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2001년 9월 11일. 당시에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인가 이랬었는데, 그때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는 좀 가슴 아픈 날이죠. 테러범들에게 납치된 여객기가 미국 뉴욕 무역센터에 부딪혀서 몇 분 후 결국에는 무역센터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사건으로 증권시장을 임시로 폐장을 했고, 한 주가 지난 17일에서야 증권시장을 다시 개장을 했는데,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S&P 500 일봉 차트예요. 그래갖고 임시 폐장 후 다시 증권시장을 개장한 17일에 10일 대비 5% 이상 급락을 하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한 주 동안 11에서 12% 이상 폭락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과 미국 증시의 급락은 전 세계 국가에 영향을 미쳤고, 테러 후 우리나라에서는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11.59%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물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 분석보다 기본적 분석으로 차트에 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차트는 딱 봐도 어마어마하죠. 바로 2015년 스위스 프랑 사태입니다. 그리고 이 스위스 프랑 사태는 스위스의 페그제 폐지가 발표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페그제라는 것은 고정 환율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2011년부터 1유로당 1.2 스위스 프랑으로 환율을 고정하는 페그제를 시행했는데 2015년에 폐지한다는 발표를 갑작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선물 시장에 보시다시피 큰 영향을 발생이 된 거고요. 결과적으로 유명 헤지펀드가 폐쇄되고 해외 외환 중개 업체가 법인 파산을 선언하는 등 큰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스위스 프랑 선물이 시가 대비 25%나 장중 변동을 보였으며 해당 선물의 경우 증거금 레버리지 비율이 보통 40% 정도였습니다. 레버리지가. 앞강에서 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1000% 정도의 손실 계좌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높은 변동성이 일어남에 따라서 극과 극의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런 차트가 내일 일어나게 된다면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했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두 번 다시 못 올 기회일 수도 있고요. 다음 마지막 차트는 딱 봐도 최근 같아 보이죠. 바로 2020년 코로나19 사태입니다. 코로나19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이 되었고요. 2020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그 팬데믹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2월 말 미 증시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3월 9일 당시 미국 증시가 역사상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줍니다.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미 증시 하락의 여파로 전 세계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고, 현재 이 미니 나스닥에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차트로 봐서 크게 감이 안 오실 텐데, 보시면은 만스닥을 눈앞에 두고 있던 나스닥이 바로 6600포인트까지 빠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흔들려서 많은 개인분들이 주식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제 빚을 내고 많이 투자를 하셨다고 하시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하루빨리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주가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나스닥은 10,000포인트를 넘어서 11,000포인트 이상의 주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인 미국의 경제적인 힘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미국 대선이 종료가 되고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버블이다 아니면은 버블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눠지기는 하지만은 나스닥이 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은 극복했다는 것을 주가로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Q&A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은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죠.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은 같은 파생 상품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선물에서 수익을 1,500만원 봤다고 가정을 하고 해외 선물에서도 수익을 500만원 봤다고 가정하면은 총 2,0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뺀 1,750만원에 대한 11%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손실이 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까 앞에서도 안내를 해드렸듯이 손실이 난 경우에는 세금 자체를 내지 않는데 이 신고를 꼭 해야 될까요? 저는 우선 신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계산했을 때는 나는 올해 손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실제 본인이 캐치하지 못한 수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신고를 하고 손실을 인정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물에도 기본적 분석이 필요한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갖고 앞에 차트 3개를 같이 보여드렸는데요. 당연히 선물에서는 기본적 분석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기술적 분석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도 기본적 분석이 아닌 기술적 분석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근데 다만 이 선물에서 기본적 분석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아까 보신 차트와 같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에서 기본적 분석의 맥점을 알지 못한다면은 실제 기본적 분석으로 인해서 선물의 주가가 흔들릴 때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갖고 주식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적 분석처럼 이것저것 열심히 공부하고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분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 아니면은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기본적 분석만큼은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앞에 차트 3개와 이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뉴스를 접하실 경우 아니면 신문 기사를 보실 경우 이게 경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구나 라는 생각의 전환을 조금씩 하시면서 뉴스를 접하기만 하셔도 이 선물에 관한 기본적 분석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